1장 부의 미래 어디로 향하는가 디지털 전환 부의 방향을 바꾼다. 자산과 서비스가 디지털로 변한다. 1998년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초 만점자가 나왔다. 만점을 받은 오성은 씨는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백과사전을 즐겨 읽었다고 대답했다. 오씨뿐만 아니라 1990년대까지 이른바 영재들 중에는 어릴 적에 백과사전 읽기가 취미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양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아이들 교육에 부의 관심이 큰 집에는 의뢰 거실 책장에 수십 권짜리 백과사전 한 질이 꽂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과사전 한 질의 가격은 20-30년 전 물가로도 출판사에 따라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까지 만만치 않았다. 백과사전 한 질을 갖춤으로써 교양 수준을 과시하고 싶은 가구도 많아 백과사전은 매년 적지 않게 팔렸다. 대표적인 백과사전이던 브리테니커는 2012년 종이책 출간을 중단했다. 2001년 출연한 위키다피아와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전의 내용 정확도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런데 위키디피아는 무료이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 종이 백과사전이 사라진 것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으로 상징하는 하나의 사례다. 디지털이란 데이터를 0과 1의 전자신호로 저장, 표기, 전송하는 방식이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면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대용량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전송할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와 여러 기술이 결합하면 각종 디지털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사진이 디지털화 되면서 전 세계 어디서나 내가 찍은 사진을 올리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타인이 찍은 사진을 구경할 수도 있는 사진 공유 서비스가 출현한다. 음원이 디지털화 되면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출현했고 지도가 디지털화 되면서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등장했다. 돈이 디지털화하면 고객의 아날로그 예금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암호화 기술을 및 통신 기술과 결합하면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사실 금융은 사회 전반과 비교해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된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외환은행이 CD, 현금 자동 인출기를 처음 도입했고 84년에 저흥은행 명동지점에서 최초로 ATM, 현금 자동 입출금, 자동 인출기, CD, 자동 입출금기, ATM 이를 도입했다. 90년대 ATM이 보편화되면서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은행 간 전산 공동망이 구축되었고 이를 토대로 은행 거래의 온라인화가 본격되었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보급되며 2000년에는 신한은행이 최초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18개 국내 은행과 우체국 예금 고객 기준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 수는 1억 4,656만 명에 이르며 전체 인터넷 뱅킹 이용 실적 가운데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 비중은 건수 기준 62.7%이다. 돈의 디지털화는 은행을 내 손 안으로 가져왔다. 경제학에서는 지폐나 주화 등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돈을 현금 통화라고 한다. 돈의 디지털화는 이 현금 통화를 점점 더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금 없는 사회로 변해가는 것이다. 현금 거래 비중이 낮은 나라인 스웨덴의 경우 2013년에
강도가 스톡홀름 한 은행에 털러 들어갔다가 금고에 돈이 하나도 없어 허탕치고 도망갔을 정도다. 스웨덴은 전체 통화량에서 현금 즉 종이돈과 주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한국은행 통계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합산, 디지털 기술 혁신과 은행업의 미래, 조혜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집중 포럼 기조 발표문 2019년 한국도 전체 결제수단 가운데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하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71%를 차지한다. 2016년 이미 돈의 절대적인 비중은 은행 및 금융기관의 서버에 기록된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한다. 이미 돈의 절대적인 비중은 은행 및 금융기관의 서버에 기록된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한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은행 업무를 보려면 반드시 은행 문이 열린 시간에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들고 찾아가야 했다. 지금은 휴대폰만 있으면 안면인식, 홍채인식, 핀번호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송금 서비스와 신용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하고 유동성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개인과 사회 전체의 후생이 늘어난다. 돈의 디지털화가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켰다. 돈의 디지털화가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켰다. 아날로그 시대에도 화폐는 특정한 속도, 바로 인간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화폐는 특정한 속도, 바로 인간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화폐 통용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 속도도 빨라졌죠. 하지만 우리 운명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기관들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돈은 오직 은행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제 새로운 화폐의 시대가 열리려 합니다. 새로운 화폐의 시대가 열리려고 합니다. 미래의 화폐는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통화를 접목하면 화폐는 고정된 가치 단위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세상에서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과 기관화 할 일이 없어집니다. 거래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안 들겠죠. 소프트웨어가 통제권을 쥐게 되면서 화폐의 흐름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프로그램 가능한 화폐의 출현은 거대 인증기관의 네하 라롤라 TED 강연 금융기관 화폐의 출현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화폐의 출현은 거대 인증기관의 역할을 네트워크에서 아예 배제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화폐의 혁신을 더욱 촉진할 겁니다. 프로그램 가능한 화폐는 화폐의 민주화 실현을 할 것입니다. 돈의 미래학자이자 화폐 연구자인 네아 나둘라의 말이다. 미래학자 돈의 미래는 미래학자이자 화폐 연구자인 네하 나룰라의 말이다. 네하 나룰라는 디지털 화폐는 물리적 형태로 규정되지 않고 인간의 속도를 초월해 더 넓게 더 빠르게 이동하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디지털 화폐의 속도를 제약하는 존재들이 있다. 네하 나룰라는 이들을 문지기 기관이라고 부른다. 문지기 기관이란 다름 아닌 은행과 금융기관이다. 네하 나룰라는
이 기관들이 혁신을 정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전환 속 어두운 그림자. 어느 사회에서나 집회 이주는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보고 중형으로 처벌한다. 이조 집회가 일으키는 경제 교란 행위. 그처럼 심각한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나 중앙은행 같은 중앙관리자가 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그 전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관리체제를 택하고 있다. 중앙집중형 관리체제는 중앙관리자와 일반 사용자를 분리하고 관리자의 통제를 관철하는 불평등한 체제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네트워크라는 표현처럼 수평적이고 분권적인 형태일 것 같지만 자산관리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반대다. 자산이 디지털화되면서 중앙관리자의 통제력은 더 강화되어 왔다. 이것은 디지털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재산이 가치를 가지려면 고유하게 존재해야 한다. 즉, 자산은 고유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데이터는 무한히 복제해서 만인에게 전송하는 게 가능하다. 무한히 복제해서 만인에게 전송하는 게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화된 정보는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원본과 사본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 자산의 고유성이 파괴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동혁의 통장에 100만원이 있다. 동혁이 그 100만원을 월세로 집주인인 철호에게 송금하는 순간 동혁의 통장에 영원히 되어야 한다. 동혁의 100만원은 동혁의 통장에 있으면 철호 통장에는 없어야 하고 철호에 있다면 동혁에는 없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그런데 동혁이 계좌의 100만원을 2번 복사하여 300만원을 만들어서 100만원으로 월세를 지불하고 100만원으로 차량 리스 대금을 지불한 뒤 남은 100만원으로 주식을 구매한다고 해보자. 이처럼 디지털 방식으로 자산을 복제해서 전송하는 것을 이중지불이라고 한다. 이중지불이 가능하다면 동혁은 부당이익을 얻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중지불을 한다면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경제가 붕괴한다.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자산 고유성을 파괴하는 이러한 이중지불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중지불을 막는 것이 관건이다. 아예 아날로그 시대보다 더 철저한 보안 대책이 필요했고 중앙관리자의 권한과 지위 아날로그 시대보다 더 강해졌다. 디지털 시대의 금융기관이야말로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브러더가 될 힘을 가졌다. 과거의 어떤 전제 군주도 소설속 빅브러더와 같은 통제력을 가지지 못했는데 통제력은 데이터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전제 군주는 민중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와 거래하는지 아는 바가 없었다. 그와 달리 오늘날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로 사람들의 금융신용거래 활동 데이터를 한 곳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 디지털 경제의 소수 대기업 시장 독점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그러하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수 대기업의 시장 독점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그러하다.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페이스북의 순이용자는 24억 명에 이르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 앱은 소셜미디어 트래픽에서 70% 이상을 차지한다. 아마존이 유통시장에서 벌이는 독점에 대해서는 아마존하다 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다. 디지털 경제 연구자 닉 스르니 책에 의하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줄면서 유유자본이 디지털 기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것이 플랫폼 기업 급성장의 배경이다. 플랫폼은 다자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다. 플랫폼은 다자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아날로그 시대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아마존, 이베이, 알라딘 등 전자상거래 쇼핑몰은 디지털 플랫폼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크게 기술 플랫폼, 거래 플랫폼, 비거래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 플랫폼은 대고객 서비스 전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결합하는 플랫폼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공지능에 기반의 기업의 생산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술 플랫폼이다. 거래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는 곳으로 알라딘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광고와 이용자를 연결해주고 구글 같은 검색 플랫폼을 포함한다. 비거래 플랫폼은 주로 공공서비스와 시민을 연결하는 목적의 플랫폼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은 아날로그 시대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크게 기술 플랫폼, 거래 플랫폼, 비거래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 플랫폼은 대고객 서비스 전 생산 과정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결합하는 플랫폼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공지능에 기반의 기업의 생산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술 플랫폼이다. 거래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는 곳으로 알라딘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부터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광고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구글 같은 검색 플랫폼을 포함한다. 비거래 플랫폼은 주로 공공서비스, 시민을 연결하는 목적의 플랫폼이다. 산업의 중심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이며 영업이익에서 애플을 추월하거나 비등하지만 무선사업 및 모바일만 놓고 보면 애플의 영업이익에 한참 못 미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애플은 애플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삼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객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한 다음 구글 앱 플랫폼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사다가 설치한다. 애플은 아이폰 판매에 더해 앱 판매 수수료까지 얻지만 삼성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구글이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 이 사실은 제조업에 대한 플랫폼 승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짜 서비스 줄게 데이터다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의 방대한 축적과 직접 관련이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기반하여 디지털 서비스가 창출된다. 구글은 이용자들의 검색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광고를 최적의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연결하고 기업에게서 수수료를 받는다. 아마존은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지역별, 계절별로 주문이 많은 상품들을 최적 배치하고 심지어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배송을 시작하는 서비스로 수익을 올린다.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 서비스로 시민들의 택시 승차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택시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시간대에 카풀이라는 승차 호출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했다. 이는 기존 택시 업계와 심각한 갈등을 유발했다. 언급했듯이 플랫폼은 독점화로 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플랫폼이 가진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다. 네트워크 효과란 참여자가 한 사람 넣을 때 네트워크 전체의 효용이 플러스 1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나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이익이다. 플랫폼은 한쪽에는 서비스 이용자, 한쪽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존재하는 양면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많이 확보되면 그들에게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공급자도 그 플랫폼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공급자가 높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그 플랫폼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 이용자에게는 플랫폼 진입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나 페이스북의 기본 서비스 활동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급자는 서비스가 다양해지면 다양한 취향의 이용자가 더 많이 플랫폼으로 들어온다. 이용자가 늘면 데이터도 누적이 되고 그에 따라 서비스 양과 질도 향상이 된다. 플랫폼의 독점화는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시장 독점은 이용자 데이터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독점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낳는다.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독점은 이용자 데이터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독점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낳는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무상으로 수집하고 이를 가공해 다양한 수익 원천을 심는다. 포털에서 여름휴가 여행지를 검색하며 얼마 후 내 컴퓨터와 휴대폰 화면, SNS 메일에 휴가 여행지 관련 광고가 쭈루룩 뜨는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의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와 매칭하고 광고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하는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꾸준히 학습시켜야만 유지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인 머신러닝에는 빅데이터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자들은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데도 자신들이 제공한 데이터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우에는 빅데이터 공급이 필수적이라. 그러나 플랫폼 이용자들은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데도 자신들이 제공한 데이터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들이 데이터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입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용자들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 무료 서비스를 되돌려 받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기술 봉건주의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자본주의 이전 봉건사의 영주는 농노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겨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플랫폼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하는 비판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입장은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용자들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 무료 서비스를 되돌려받지 않느냐고
한다. 봉건주사에서 영주는 농노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겨우 생존할 정도의 식량만 제공하면서 농노가 경작한 농산물 전부를 차지했다. 플랫폼 기업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계속 생산하게 만들고 데이터에서 나오는 경제적 수익은 다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개인이 더 이상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애쓸 동기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현재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 강화될수록 새로운 혁신이 정치될 위험에 있다. 시카고 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에릭 포즈너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수석연구원 글렌 웨일은 그들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데이터에서 나오는 경제적 수익은 다 차지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도 이와 비슷한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계속 생산하게 만들고 데이터에서 나오는 경제적 수익은 다 차지하기 때문이다. 수석용 시카고 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에릭 포지노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수석연구원 글렌 웨일은 그들이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봉건주가 땅을 개선하거나 교육받는 것을 저해했던 것처럼 기술 봉건주, 이는 개인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투자를 해 공헌도를 높여봤자 어차피 사이렌 서버, 레디컬 마켓, 디지털 서비스 기업, 에릭 포지나 글렌 웨일 바뀌어 옮긴 부서. 사이렌 서버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이나 같은 경력을 개발하는 것은 부질없다. 기껏해야 디지털 커뮤니티의 열성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인정이나 부러움 정도 받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 열심히 데이터를 공급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가 가져오는 소비자가 후생이 빛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들은 디지털 경제의 그림자다. 인터넷 보급과 함께 시작된 디지털 경제 초기 사람들은 자율분권, 평등, 정의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가 펼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저녁 노을처럼 짧은 시간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시야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경제는 더 촘촘해지고 더 강해진 중앙관리자가 통제를 받고 시민들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자신의 일투족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고 약간의 무료 서비스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쌓아 올리는 막대한 부를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말이다. 그러나 막대한 길에 따르면 또 다른 길이 열리듯 디지털 경제는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 세계 저 어디서인가 중앙관리자의 통제와 플랫폼 독점을 넘어서 이한 혁명은 시작되고 있다.